현재 시간 2023년 10월 21일 오후 7시 35분입니다. 오늘은 96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이렇게 많이 했구나. 영화 헤어질 결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나사님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나산입니다. 네, 챗GPT 또 매니아시고. 그쵸. 방금도 알차게 잘 활용하다가 AI와 굉장히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계시는. 그쵸. 그 크리에이터 다들 보셨죠? 봤어요. 그렇죠. 네. 뉴아시아 쪽으로 네네. 편을 선택하실 것 같고. 인간적인. 그쵸. 인간의 적이 아닌. 아니면 뭐 동료라기보다는 실제로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쵸. 함께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너도 날 이용하면 되니까. 그쵸.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빼먹고. 그쵸. 파이님은 네. 너 소개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오랜만이니까 또 해야지. 네. 돌아온 파인입니다. 오랜만이었죠. 요새 또 방송 열정 약간 좀 사그라든 느낌?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제 활활 탑니까? 그렇죠. 그쵸. 섭외도 아니 열심히 여기 하시고. 뭐 오랜만에 나왔다고 제가 방송을 쉬고 있던 게 아닙니다. 또 그렇군요. 다른 집안에서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데서 또 트고 있으니까 또 39 플러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 플러스 아주 재밌는 방송이죠. 네. 파이님의 진행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빌바오님도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부산 영화 부산 국제. 특집. 네.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 특집을 가기 위해서 4일 동안 걸려서 갔는데 그러니까 막상 푸드숍? 그렇구나. 가면 또 푸드숍 가는 가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날 섭외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 약간 그렇대. 다들.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집 앞에서 하니까 또 또 그렇게 너네 집 온 거냐 이런 식의 내가 너네 집까지 왔지 않냐 그런 식의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나와바리까지 너희가 네, 그렇죠. 본인들도 좋아서 왔으면서 자기들만 술 먹고 그냥 간 거지 뭐. 뭐 그렇죠. 네. 먹고. 좋은 경험이었죠. 네. 네. 어땠어요? 그 전라도 여행 이렇게 쭉 한 바퀴 전라도 가보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 이렇게 사진 보내주는데 나도 가고 싶더라고. 그렇죠. 두 분이 전라도 출신이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해안 쪽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서부 쪽, 서부 전남? 네. 아무래도 저는 산속. 산속. 그 정도 담양 담양이죠. 약간 산이랑 그런 저는 민물 출신이어가지고 해수는 좀 덜 치네요. 무태서. 그치 무태서. 무튼 좀 목포 감성 아니고. 그쵸, 아니죠. 거기 너무 거칠어. 저는 또 이제 아버님이 순천이 그렇죠. 저기 고향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덱스와 파인 그죠 순천. 그렇죠. 이제 순천의 자랑이 덱스와 파인. 네. 그래서 그 여수나 이런 데가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에 그렇게 좀 가깝게 지내지 않나. 사실 별로 안 가봤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멀리 안 돌아다니니까. 근데 뭐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이게 헤어질 결심 다룰 건데. 그쵸. 산과 바다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로 그렇죠. 나오지 않나. 네, 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또 우리 또 바다를 느껴야 되기 위해서 저녁에 또 스시 먹고. 그렇죠. 또 영화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죠. 한번 쓱 빨고 왔죠 그냥. 네. 근데 손발이 너무 안 맞았어. 우리 그 영화에서처럼 탁탁탁탁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국물 틀 때부터 아슬아슬했어. 네가 다 치워라. 서로 안 묻히려고. 그렇죠. 뭐 서로 이기적인 모습 잘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여튼 저는 게. 전라도 쪽 이제 가볼 일이 평생 없는데 뭐 연도 없고 뭐 일을 거기서 해본 적도 없고 했는데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자연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경상도나 뭐 서울 쪽 이런 데는 사실 좀 빡빡 다 채워져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밀도 높죠. 네, 뭐 경상도는 뭐 바다, 부산은 또 바다 앞에도 뭐가 많고 산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트여 있는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근데 역시 트여 있는 게 많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맞아, 시야가 트이는 느낌을 네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자연 뭐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좀 내려가서 좀 보면은 평야가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야를 구경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좀 신기했던 게 모든 풍경들이 다 막혀 있는 느낌이 수도권에서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건지 알겠다라고 그렇죠. 좀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어느 한 몇 년, 10년 정도 되니까 그 탁 트인 풍경이 되게 그리운. 맞아.
딱 그 노스텔지가 그러니까 뭐 20대 때는 약간 그 홍대 앞 11번 출구. 너무 좋죠. 그 두 군데는 발걸음. 그렇죠. 내가 계단 올라가지 않아도 뒤에서 누가 밀어서 올라가는. 그리고 배경음이 있어. 내가 이어폰을 안 꽂고 다녀도 발소리가. 여기저기서 배경음이 막 그리고 나오고 있어. 20대들이니까 뭐 별까지 막 웃어 막 웃음소리가 계속 까르르 하고 까르르 거리고 별거 안 해도 맞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게 막 설레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쵸. 지금은 사실은 뭔가 자연을 좀 더 많이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충족이 많이 됐어요. 좋더라고. 특히나 그 금강이나 영산강 옆에 바로 길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드라이브하기 되게 좋더라고. 심지어 또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쵸. 전라도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갔다 온 사람들은 좋죠.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기가 조금 그죠. 근데 홍보나 이런 게 많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여수가 여수 밤바다 노래가 나오면서 맞아요. 뭔가 좀 홍보도 되고 그렇죠. 엑스포 이후로 뭔가 이렇게 좀 그 길도 트이고 KTX가 그때 뜨였거든요. 엑스포 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수는 그나마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막 목포나 맞아요.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사람들도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목포 그쪽이 생각보다 먹을 때도 되게 많고 숙소들도 되게 특이한 숙소들도 많거든요. 특이한 거? 특이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일본식 가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민박집을 하는 데가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민박집이 그러니까 좀 소소하게 되게 작은 여기서 동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바다에 있는 민박집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 있던 그런 민박집 조그만한 그런 데가 아직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우리가 본 블로그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현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데가 아직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잘 짜서 뭐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 고즈넉함이랄까요? 그러니까 맞아. 한옥이 있어서 고즈넉함이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좀 이렇게 트여 있고 좀 동산도 야트막하니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 양옥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주택집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별로였어요. 막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그러니까 한옥도 아니고 뭔가 또 현대식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그 중간 사이에 그쵸. 무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약간 옛날식 집처럼 그 인식이 돼서 좀 그런데 가면 정겨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그 집. 네, 거기 둘이 답사 갔다가 마루 있는 집. 네네네. 그거는 한옥에 가깝지 않나?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일본식. 그 전에 빌바오님이 추천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인천 그 남매 여름밤. 그런 집들이 전남에 은근 많아요. 맞아. 옛날 집들 그런 집들이 되게 예쁘고 약간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죠. 결국에는 거기 누가 그 뭐 이제 우리 범준이가 여수 터트린 것처럼 누가 뭔가 좀 해주면 그렇죠. 목포 앞바다 뭐 이런 거 한번 터트려주면 낙지 3마리 뭐 이런 거. 그치 탕탕이 막 맛있죠. 너무 단순한 변주 같아가지고 그래요. 조금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구나. 뭐 케이블카 아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목포 루미나리에서 뭐 이런 거 괜찮다. 네네. 유달산 정상에서. 너무 재밌다. 끊을까? 이 정도 해서? 할까요? 뭐 케이블카에서 단둘이 뭐 했을까? 이런 식의 그렇죠. 미스테리죠? 약간 트로트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네. 그 송가인 거리처럼. 이럴 때는 이제 영웅 씨의 또 손을 빌려야 되겠죠? 한번 또 가주시면 형님, 영웅 형님. 네. 안 그래도 영웅 그 뭐 콘서트 호남평양에서 해달라고 사람들 난리잖아요. 티켓팅 힘들다고. 좋지. 그래, 호남평양에서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넓은 땅덩이에서. 제가 이제 갔다 온 지 2주 됐는데 웸블리 뭐 부럽지 않지? 그쵸. 얼마나 좋아요. 황금 들녘. 그렇지. 그럼. 일부러 거기만 그 콘서트장 쓰는 데만 추수하고. 그렇지. 사람들한테 추수하라 그래. 그러고 체험 행사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성 만들지. 그리고 그 영웅 형님의 그 노래를 듣고 자란 그 변은 조금 더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그래도 될 것 같아. 영웅미. 그렇지. 떡도 만들고. 그렇죠. 히어로 라이스 해가지고 막걸리도 만들고. 그거 막 모든 것은 다 크리에이티브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라도 관광청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 진짜로 나는 이제 나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면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광주 전남 쪽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를 좀 예전 특히나 여수가 좀 아쉬운 게 여수 그 쫑포 바다 그쪽이 나 대학교 때는 되게 약간 감성의 그런 거였는데 너무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그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막 바뀌었더라고. 막 너무 유명한 것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감성이 약간 사라져버린 그런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여수만 빠져도 나온 지 10년 정도 됐거든 노래가.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그게 그치. 그 뭐냐 그 동네에서 그 가볍게 술 마시는 것 같고 약간 젊은이들이 약간 뭔가 그 허름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그 젊음으로서 거기 에너지를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치. 지금은 너무 힙해져 버렸다. 허름한 여기지만 우리는 더 좋지. 우리 젊으니까. 그리고 우리밖에 없다. 약간 우리만 아는 곳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서 아쉽다. 그렇습니다. 네. 그 휴양지가 돼가지고 이제 가서 요트 타고 이러거든요. 네, 뭐 그 리조트 가고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그 여수 밤바다 보면 약간 쓸쓸한 느낌도 있고 뭔가 사람 몇 명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밤거리를 즐기는 그런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여수 밤바다에 한적함이 여긴 지금 한적하구나.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노래인데. 네, 이제는 그렇지 못한. 약간 해운대 느낌 나는 해운대랑 약간 동남아 어느 도시 약간 섞어놓은 느낌으로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네. 해운대도 또 너무 건물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네, 그 해운대 주인이 해운대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요. 여기 여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강변 너무 좋더라고요. 영산강 도로. 금강. 그러니까 그때 찍어주신 거 한번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그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전기를 혼자 다 빨아먹고 온 것 같아. 맞아요. 도전하는 자에게 또 이게 있는 거죠. 보상이 있는 거죠. 사실 몸은 힘들어. 몸이 힘든데 보상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건강히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만 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또 아팠어. 삐그덕거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의 생채기는 뭐 귀여울 정도로 큰 어떤 거 좀 겪어봐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근황을 좀 길게 찌그려봤네. 그러네요. 저희가 여름에 왔었는데 이제 가을이 돼버렸어. 우리 너무 오랜만에 왔어. 꽤 됐어. 맞아. 그러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죠. 아까 우리가 사실 연극 보고 왔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대사가 약간 그런 거잖아. 인생 살아봤자 어차피 뭐 짧다. 뭐 그런 얘기. 즐거운 일들만 가득 채워 살아라.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갑자기 막판에. 네, 그래서 애조지를 좀 왜 저렇게 하지 하고. 하여튼 연극 얘기는 너무 재밌게 저희가 사실 연극을 같이 보고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 연극 얘기는 이제 나를 좀 빼서 다음에 번외로 한번 또 연극 얘기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영화 얘기 이제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영화는 좀 사실 이제 헤어질 결심인데, 막 약간 겁나요, 약간 사실은. 맞아. 다루기가 겁나. 너무 완벽한 작품이어서. 완벽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너무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뭐 이제 핫한 그 케이크 만드는 데 어디죠? 레터링 뭐 케이크 이렇게 좀 멋있게 나오는데 케이크 멋있게? 아씨 이름 까먹었다. 힌트를 좀 더 줘봐. 맞출게. 요즘 힙한 거. 풍년제과. 아이 그 말고 뭐 성심당? 젠틀몬스터에서 만든 거. 나 힙한 거하고 좀 거리 먼 사람이야. 원래 네이버에 물어봐. 아무튼 되게 예쁘게 만든 케이크인데 이거 포크를 못 넣겠어. 이뻐서. 너무 완벽해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이걸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지는 그런 정도의 이쁜 것들. 네. 이제 이거를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내가 자신이 좀.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이 작품에 그렇죠. 말을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좋았다는 말 말고는 멋있었다, 명작이었다. 존나 좋았다. 이거 말고. 그렇죠.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하기 전에 그 제가 부산 영화 특집에서 뭐 헤어진 결심 얘기를 좀 했는데 정정을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좀 빌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그 홍산호가 추격하는 그 씬이 거기도 부산역 근처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철산동, 광명시 철산동 옛날 구주택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다 언덕백이 있어가지고 부산역 근처랑 좀 비슷해 보여서 그래서 거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래서 착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홍산호가 도망다니는 데는 광명시 철산동이 맞고요. 또 대사에도 보니까 거기 뭐죠? 오가인인가요? 네, 오가인. 홍산호가 좋아하는. 네. 거기 걔 멀리 살아, 부산에 안 살아. 이런 대사도 나오고 그래서 맞네. 되게 맞더라고요. 또 영화 속에 그 도로 표지판 이런 거 보니까 그 뭐 468-360이라는 집원이 나오는데 거기는 없는 주소긴 해요. 근데 이제 영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근데 영화 속에 왜 이런 집원들 같은 거 다 넣어놓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면 가리고 가짜면 드러내더라고. 근데 가짜여서 찾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명작이니까 이렇게 디테일까지 찾아보게 되는 거야. 맞아. 누가 이런 걸 신경 쓰겠어. 다른 영화. 쓰리 같은 거면. 그치. 철산동이고 무슨 동이고 뭔 상관이야. 철산동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명작이라는 거죠. 명작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네라는 네. 거죠. 근데 그 산호 친구 이지구 그러니까 PC방에서 도망가는 애. 네네. 네. 걔 거기는 부산역 근처 맞습니다. 오빠 PC방에서 네네네. 있다가 그 튀어가지고 약간 그 언덕의 꼭대기 같은 데서 그 차이나타운 갔다가 결투를 하죠. 언덕백이 올라갔다가 계단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약간 주차장 같은 데서 주차장 겸 옥상. 네네. 그 이제 그 선복도로에만 있는 특징인데 그게 차이나타운 초원 아파트 그리고 선복도로까지 이어지는 그. 근데 그 아파트 그 집 되게 구조가 특이하더라고. 한번 가보고 싶긴 했어요. 어디. 그 뭐냐 그 주차장 겸 집인 옥상 위에 올라가지잖아요. 네. 옥상 거기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인 거죠. 진짜로 그런 데가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언덕백 위에 건물 줘놓으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길이 있는 거고. 그 집은 볼 수 있는 창문 나오는 쪽은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죠. 바다 쪽. 그렇겠죠. 네. 뷰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네. 그 버스도 많이 다니고 차로 다니셔도 되고 구경하기 좋아요. 근데 오래된 집들이죠, 거기가 다. 그렇죠. 부산 생길 때 50년대 이후에 생긴 집들이. 그럼 그건 재개발이 될 법도 한데. 거기가 재개발이 어려운 게 애초에 필지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길에다가 집을 져놓으니까 다 그거를 필지가 작게 나니까 해봤자 이제 새로운 건물을 만들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 동네가 좀 재개발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거기 눈 오면 난리 나겠더라. 근데 부산에 눈이 안 오니까. 그래요? 맞아 안 춥긴 했어. 네, 춥진 않았어. 광주는 엄청 오잖아요. 그치. 광주는 그런 데 있으면 큰일 나죠. 거기 고립되는 거죠. 다행히도 눈이 와도 눈으로 확인만 가능하고 바닥에 닿는 순간 녹는 게 대부분입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쌓이나? 네. 야. 근데 그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 다 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때였는데 그때 3월인가 눈이 엄청 온 거예요. 안 오다가 평생 안 오는데 부산에. 근데 학교가 엄청 언덕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러 많이 넘어지고 네 많이 봤습니다. 인생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저는 눈이요? 응, 부산에서. 저는 또 경기에 또 살아가지고 눈은 익숙했죠. 네. 그렇죠. 괜히 또 저번에 3구 나와가지고 어디 출마한다 얘기해가지고 좀 쌉소리 하긴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컨셉으로 여기저기 다 나간다고 얘기하려고. 네, 나가십시오. 출마하십시오. 화이팅. 네, 너무 또 성의 없게. 거기만 가지만 수원만. 수원은 안 돼. 도리산. 수원은 도리산 나가면 안 돼. 때문에 수원은 또 연이 연은 있긴 하죠. 네. 근데 누가 뭐 처가랜드인가 뭐 그래가지고 같은 처가가 될 뻔한 랜드여서 수원은 그렇죠. 처자들의 도시. 처자들의 도시 수원. 예. 참 그 묘해요. 네. 그 정정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소개로 다시 돌아가면 뭐 박찬욱 감독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탕웨이, 박해일, 고경표, 김신영. 뭐 워낙 근데 이거를 뭐 소개하는 게 그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도 파이님 줄거리는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거리. 진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오늘 줄거리를 원래 쭉 원래 푸는 스타일인데 그쵸. 오늘은 저도 화장실 한번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시놉시스 정도만 풀고 뭐 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좀 그렇게 길게 할 때 좀 그리운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기력이 있을 때. 네. 요즘 좀 빠진 느낌. 네. 그치 방송에 약간 그런 힘이 있을 때. 이런 면에서 열정이 좀 식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 그런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말려도 이렇게 막 길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약간 스타일을 바꿨다. 그 정도로 봐주세요. 익숙해졌다? 네네. 네, 줄거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 이야기는 그 어떤 형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한 형사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장혜준이라는 형사가 있고 박해일이 맡은 배역이죠. 있는데 그 요즘 뭐 사건이 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살인 사건이 없죠.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실족사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의 사건을 맡게 돼요. 그게 그 어떤 언덕에 봉우리? 네, 봉우리 바로 밑에 있는 걸로 보아서 실족사가 확실하고 그 뭐 떨어질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꽝꽝꽝 찍으면서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감지가 되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이제 그 주변 인물을 이제 수사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중에 그의 아내였던 송설애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탕의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이고,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한 느낌이 있죠. 그랬었나?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밥 먹으면서 약간 그랬다고 생각해요. 난 이야기 처음 하면서 그 뭐라 해야 되냐 수사라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간다. 젖어가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송설애라는 이 인물이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또 증거들은 확실히 이 타살의 흔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송설애를 이제 탐문을 계속 해가면서 이게 수사인지 아니면 연애의 감정인지 이제 약간 미묘한 이런 관계로 이어져 가면서 이제 사건의 진실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스릴러라고 보면 될까요? 로맨스 스릴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로맨스 스릴러? 네. 로맨스 스릴러. 스릴러 정이 있었나? 뭔가 그냥 다 약간 절절한 느낌으로 봐서 그랬나? 아 그래요? 이게 처음 봤을 땐 스릴러예요. 맞아요. 두 번째 봤을 때부터는 감정을 따라가니까 로맨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죠. 그렇죠. 네. 또 배경이 또 부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영화이지 않나. 나 이거 보자마자 맞아 부산이지. 또 그냥 또 부산 또 모든 것이 펼쳐지는 부산 부세를 또 하겠구만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또 봤습니다. 또 지색 발생할 때가 너무 짜릿합니다. 네. 끝입니까? 네. 오 진짜 너무 깔끔한데. 깔끔하죠? 어때요? 뭐 이 정도가 나아요? 아니면 줄줄 푸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저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좀 길게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저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챗 GPT가 아니라서 아쉽네. 명령어를 그 정도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명령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좀 느리고 싶다 할 때 뭐 설에 얘기할 때 뭐 설에 뒷고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시험 볼수 있잖아요. 아하 설에 뒷고기 이 정도로 할 거야? 네? 요즘 타율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뭐 말장난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낫죠. 그래요? 마늘 주사라도 한 대 맞으세요. 마늘 주사? 네. 항생제 맞아야 될 시기여갖고 기력 찾고 좋은 걸로. 그렇죠. 네.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짧게. 네. 짧게. 우선은 역시 배운 변태는 다르구나. 에듀케이티드 변태. 네. 에듀케이티드 변태는 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항상 의문점을 던지는 영화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할 텐데. 너네가 믿고 있는 이 것이 진짜 맞냐고. 맞아. 다시 한번 되새기게 그리고 다시 한번 되물음하게끔 만드는 영화를 참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만든다.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박찬욱 만세를 외치셨고. 파이님은요? 아, 네. 저도 너무 좋아했고 제가 2022년 최고작으로 꼽았던 네.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되었고. 저는 무조건 이게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계기가까지 되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 사람은 늘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모든 사람의 약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 조건? 뭐 이런 게 가장 최신작이 최고작이 되는. 이 전작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뛰어넘는 작품을 늘 뽑아내는 게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의 어떤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박찬욱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 작품인 리틀 드러머걸이라는 그 BBC 시리즈물도 플로렌스 퓨가 나오는 플로렌스 퓨가 나오는 스파이 영화인데 스파이 시리즈물인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거기서 뽑아냈던 서스펜스의 느낌들이 헤어질 결심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했던 것들을 충실히 딱 가져와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잘 써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는 이거를 딱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딱 3번을 봤는데, 3번이나.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기우는지들을 계속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박찬욱 감독의 특기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징이라든지 뭐 시각적인 상징 그리고 청각적인 상징 그리고 뭐 이 이름 성명학 그러니까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상징 여러 가지들의 상징을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봤던 것 같고, 아니면 뭐 미장센이나 여러 가지 연출의 의도 그리고 대사 말맛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잘 구성을 했는지 연기들도 잘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봤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송설애라는 인물의 입장에서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범행을 잘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깔끔하게 알리바이도 잘 만들고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를 또 이게 쭉쭉 지켜보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다각도로 볼 때마다 굉장히 또 새로운 재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다. 맞아요. 볼 때마다 감상이 약간씩 달라지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하게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스릴러다가 두 번째여서 로맨스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보면 또 어떤 게 보일까라고 궁금해지는 영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보통 이런 영화는 집에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보통 OTT로. 네. 그럼 중간에 끊어요. 딴짓을 한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 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건데, 얘는 털었던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딴짓을 할 때는 영화를 정지해놓고 보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더라고요. 스킵하고 싶지 않은. 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싱 같은 거 볼 때는 사실 끝까지 봐야지. 걔는. 인스타그램 안돼. 그것도 완전 집중해야 돼. 그래요? 명작이지. 다시 보면 또 달라요. 다시 보면 또 달라. 다시 볼 생각이 전혀. 아직 있나요? 그거? 네? 아직 있나요? 싱이요? 네. 약간 저한테는 해운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네. 해운대를 그렇게 유치한 영화에 비교한다는 건 유치라뇨. 꿈과 아름다움과 정말 모든 걸 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블록버스터. 네. 그렇죠. 많이들 보십시오. 네. 그래요. 파이님이 남들은 막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막 나사님이 해운대 같은 빌바오 해운대 같은 남들은 욕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어요? 뭐 싱스트리트가 그런 거 아닐까요? 싱스트리트는 욕 그렇게 안 먹죠. 욕 안 먹잖아. 그런가?
글쎄요. 근데 일부러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캐릭터 잡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있는데 말 안 한 거 아니야, 그 진짜 없어. 일부러 사실 웃기려고 아니면 그런 덧폴? 진심. 덧폴? 덧폴 안 봐서 뭐라고 깔 수가 없다. 그래요? 아니 내가 덧폴을 되게 재밌게 봐서 네. 추천을 했는데 네. 너무 별로였다고 그런 평가를 들어가지고. 근데 후진 영화는 아닙니다. 해운대 후지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안타깝네요. 시네필로서 그렇게 함부로 영화 후지다고 뭐 발레리나 이번에 봤던? 아니 뭐 애정하진 않는데. 네네. 아니지, 애정해야지. 그럼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없어. 없어? 없어요. 무한실드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되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나타나게만 해봐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순천은 앞바다가 없고요. 바다 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요? 순천 조금 더 가야 바다인가? 네, 좀 가야 돼요. 바다 맞아. 바로 옆이긴 한데 바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을 고성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있지. 네. 벌교나 막 이런 데로 가야 좀 붙어 있지. 순천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네, 여수 막 이런 데를 가야. 그렇군요. 저는 이거 글쎄요, 매번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워낙 꽉꽉 채워져 있는 영화여서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와 대단한 영화를 보고 나온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맞아. 이런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약간 혜준이 위주로 보게 되고 세 번째를 봤을 때는 설애 위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총 제가 3번 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설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결국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애의 사랑 이야기죠. 네네. 그러니까 혜준이는 결국에는 사랑에 대해서 뭘 한 게 없어 보니까. 맞아. 저도 이따가 그 이야기 하긴 할 건데. 네.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에이, 그래도 본인의 커리어가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까지 하는. 무너졌나? 근데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솔직히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 망가진 거지. 네. 그 외부적인 요인이 바뀐 건 아니야. 신념 무너지고 이런 거는 너무 흔한 일이죠. 그치 뭐. 근데 뭐 설에 비하면 그럼 설에는 모든 걸 걸었는데. 네. 혜준은 뭐 잃은 게 없는 걸 봤을 때 건 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설의 이야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은 저는 그것 좀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불륜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좀 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이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로맨스 스릴러였을 때 스릴러였는데 저는 약간 저한테 스릴러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이 딱히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감정선이 중요하진 않았던 영화였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이게 다시 보니까 이제 우리 결말을 알고 보잖아요. 결말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가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야 이건 진짜 설애의 사랑 이야기고 설애가 진짜 사랑에 미친 사람이구나. 맞아, 그리고 혜준 진짜 솔직히 전 찌질하다고 느꼈거든요. 답답한 인간이죠. 되게 수동적이라보다는 되게 뭔가 자기 틀만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 연인으로서 봤을 때는 송설애는 완벽한 헌신을 하는 연인인 건데 혜주는 사실 자기의 신분, 지위 이런 걸 다 지킨 거죠. 그냥. 그렇죠. 피해가 간 게 부서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부서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근데 설에도 자기 마음의 얘기지. 제가 이제 영화관에서 세 번째 볼 때 설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 노트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의도적으로 혜준에게 접근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일부까지는 확실히 이 형사만 좀 잘 구워 삶으면 내 혐의가 없이 내 알리바이가 확실히 끝날 수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죠. 혜준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설에는 정말 외국인이라는 그 설정도 되게 잘한 게 우리 어쨌든
요즘 영화의 기조기도 한데 뭐 외부인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그걸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방인이라는 요소를 정말 잘 녹여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얘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사람들을 좀 배워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해준을 약간 배워나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 뭔가를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 이 요소, 이 요소를 내가 어떻게 좀 이롭게 쓸 수 있게끔 배워나가고 이걸 이렇게 써먹어야지 하는 되게 영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 정말 도구였던 거죠. 1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것처럼 해준을 조금씩 배워나가다가 배우다 보니 아,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외국인이라는 거를 잘 써먹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일단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네. 외국인이라고 하면 뭐 성장 배경도 다를 것이고 쓰는 언어부터가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미스테리함, 그리고 신비로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해준의 어떤 호기심 같은 걸 좀 더 많이 자극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피의자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그 궁금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 한 여자를 보게 돼야 할지, 그 안에서 갈피를 못 잡는 그 해준의 모습을 되게 잘 이렇게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인이라는 요소가 그렇게 좀 작용을 했겠구나. 그리고 수사와 사랑의 과정이 네.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지만 본질이 똑같은 애를 좀 깨닫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찰하고 네, 저 사람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은 무슨 뜻이고 조사하고 뭘 해왔는지 궁금해하고 주변을 맴돌고 이런 게 수사와 연애가 똑같았구나. 네. 좀 알게 되는 의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캐릭터 분석을 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그 네. 캐릭터 분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존중합니다. 예. 캐릭터 얘기 좀 해봐도 되죠? 네네. 네. 그러면 저는 해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네. 이 사람은 계속 보니까 눈에다가 안약을 넣잖아요. 이게 뭔가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 하는 장치도 맞는데 즉 그 상태라는 거는 눈이 지금 내가 뭔가를 똑바로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혜준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깨끗하고 올곧고 바른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자기 틀 안에 다 갖춰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설애라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췄어요.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틀이 깨지는 순간 그 남자는 사랑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설애는 해준 이야기 먼저 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의 프레임에만 갇혀서 뭔가를 바라보는 하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성공적인 삶이었고 왜냐하면 초반의 이야기라는 게 후배 후배 경찰도 선배 따라서 부산까지 왔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최연소로 뭐 경자인가 뭘 달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커리어를 완성해온 사람인데 그 커리어가 있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난 꼿꼿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띈 사람이 있어. 그럼 저 여자도 나랑 같은 종족이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애를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모습에 부합하는 사람이라서 저 여자가 완벽한 나르시시스트다. 그리고 뭔가 약간 영웅 서사도 없지 영웅 그런 심리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스스로를 해요. 약간 영웅으로 만드는 이 어려운 사건을 항상 해내는데 그 어려운 사건 중심에 있는 그 여자가 내가 뭔가 구원 서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가 송설애를 구원한다고? 구원한다. 내 사랑의 이 마음으로써 이 여자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본인 능력에 대한 어떤 그걸 활용해서 송설애를 구하는 데 쓰는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좀 그게 과잉되지 않았나. 네. 그죠. 이게 사실은 그 해주는 변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변태스러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우리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변태스러움을 그쵸. 아름답게 포장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약간 메타 영화처럼도 볼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송설의 이야기를 해준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무죄야 라는 맞아요. 시나리오를 이제 쓰는 거잖아요. 해주니까. 똑바로 보지 않는 거죠. 볼 수 있음에도 자기 그 프레임이라는 거 그게 너무 그쵸.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뭐 연애와 수사가 결국에는 비슷했구나를 알았다며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이거는 약간 메타적인 영화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해준과 저기 박찬욱 감독님 네. 겹쳐 보이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장혜준이 또 멋있는 캐릭터라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일부러 멋있을 구조 그런 장치들을 되게 많이 넣어줘요. 근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허술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게 그 깨져가는 그게 보이는 게 또 거기서 오는 영웅처럼 나오죠. 그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배운 변태라는 게 이런 포인트예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니네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너무 잘 집어낸 감독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변태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또 기대를 하고 그걸 즐겨요. 또 무너진 자신을 또 지켜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에는 좀 더 얘기해 볼 게 있었나요? 많죠. 설에 네 많죠.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외국인을 캐스팅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비롭거나 미스테리하거나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물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탕웨이를 그렇게 캐스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저 혼자 추측하고 예상을 하는 거긴 한데 이 설애라는 이름 자체가 세이렌 신화에 있는 세이렌으로부터 따온 게 아닐까. 유문유사성. 네네. 그 뭐 예전에 올드보이 할 때도 오데수도 오이디푸스에서 따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신화에서 따온 게 아닐까. 먹물. 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혹하는 세이렌도 유혹하는 그렇죠. 거고. 세이렌도 결국 남자들을 유혹해서 선원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바다에 빠져 뭐 해준의 수사가 뭐 항해라고 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늘 이제 물과 닿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닐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닐까. 물론 이제 감독님 피셜로는 서쪽에서 온 인물이다라고 해서 설애라고 지었다라고는 하셨는데 곽찬욱이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지. 너무 짜치니까. 박찬욱 수준에서는. 박찬욱 스스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렸을 수도 있어. 누군가 이렇게 찾아주기를. 요거 좀 감독이 들으면 되게 하셨는데요. 약간 시민성 있나요? 네. 내가 좀 세이렌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많이 나오죠. 뭐 스타벅스만 가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설애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저기예요. 또 생각이 안 나. 힌트 줘봐. 맞출게. 삼지창이요. 그 엠블렘이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차를 잘 몰라. 크라이슬러? 아니야. 그 마세라티. 마세라티인데 삼지창이에요. 이게 삼지창이 그 뭐 포세이돈이나 이런 네네네. 바다에 있는 그런 거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약간 그렇게 뭐 약간 흘리듯이 풀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야, 이거 연출이나 감독이 들으면 되게 기분 좋겠다. 이렇게 썰풀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쭉쭉 죽어가잖아요. 본인과 그렇죠. 붙어 있었던. 그렇죠. 세이렌과 접촉한 남자들은 다 죽어가죠.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엔 남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본인이 죽음으로 없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과 연을 맺는 남자는 다 죽이는 게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네. 내가 사랑한 남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말고는 죽이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그런 외국인을 그렇게 섭외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사랑은
다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하던 사랑을 받던 그쵸.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완성되지 않아야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그냥 주요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씬을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죠. 네. 저는 1부에 처음에 이제 기도수 유튜브 영상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특유의 그 진짜 50대 아저씨 맞아 은퇴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히 갖춰지고 또 나름 성공도 했고 막 이런 사람들의 특유의 그 내가 저기 젊은이 들으라고 뭐 잔소리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할 것 같은 아저씨의 그 특유의 느낌. 저는 오히려 그 기도수를 네. 박찬욱 감독님이 본인을 이렇게 투영시킨 게 아니었나. 왜냐면 그 뭐 말러나 이런 것들도 평소에 박찬욱이 즐겨 듣는 음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어떤 뭐 취향의 고고함 그리고 그걸 약간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쵸, 마음, 지적 허영심이 네. 있죠. 그리고 기도수라고 본인이 KDS를 이니셜을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소유욕. 그래갖고 핸드폰 그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갖고 다니거든요. 그냥 쓴 게 아니죠. 네. 디자인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고상한 취미랑 이상한 곤조들을 그 기도수라는 캐릭터에 녹여놓은 게 아니라 설의 몸에 새겨진 그 문신도 네, 그것도 네. 약간 아가씨에서 봤던 느낌이 약간 그런 변태스러움. 변태스러움이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수를 보면서. 기도수도 사실 자기만의 어떤 완벽한 세상을 좀 있죠. 만들고 싶어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이 영상을 보면 진짜 좀 가짜 고별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산에 올라가면은 모든 것들과 떨어져 있어서 뭐 멀어져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뭐 이 교향곡을 끝날 때쯤 어디에 도착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뭔가 계획된 게 성공했을 때 그 오는 카타르시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한번 알려줄게. 그런 자세. 유튜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고상한 내가 이렇게 고상하지 못한 너네들에게. 그치. 사실 뭐 유튜브 영상에 사실 대부분의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유튜브 영상이 사실 심리가 이런 거기도 하죠. 사실. 너네 이런 거 해봤어? 나는 해봤는데.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 근데 저는 기도수를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이 이야기의 조물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이것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도 기도수의 소유욕 때문에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이 사람의 모든 캐릭터를 잘 설명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 유튜브 영상을 영화에 직접 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의 입지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게 유튜브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거리낌 없이 그래 유튜브 이렇게 쓸 수 있지. 약간 유튜브 하는 거 약간 요런 식이잖아 너네. 약간 요렇게 약간 좀 영화 감독으로서 비웃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네, 방금 유튜브 영상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영화가 원래 솔직히 러브 스토리나 뭐 이런 스릴러 같은 거 같은 영화를 만들 때 전자기기가 그렇게 좀 이렇게 좋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특히나 로맨스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유튜브 맞아. 이런 소스들을 굉장히 알차게 잘 썼어요. 그것도 심지어 로맨틱하게.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잘 들여맞아서 정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스마트폰이 이야기를 쓰기 어렵게 만든다고들 막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자학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영악하게 잘 사용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그래서 저는 박찬욱의 이 센스가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졌던 게 막 한 영화에서 LP도 나오고 스마트워치도 나오고 그쵸,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도 나오고 이 모든 이 그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들이 한 번에 공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욱이 살아온 세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꿰뚫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딱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이폰으로 영화 찍거나 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 맞아요. 뭔가 시도를, 도구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맞아요. 그 시대만의 그 노스텔지에 빠지기만 하지도 않아요. 진짜 고도에 잘 만든 잡벅인 것 같아. 모든 영화가 그렇긴 한데 박찬욱 선생님은 참 자기 자랑을 이렇게 세련되고 잘 쓰죠. 사람들이 느꼈지만 이 새끼 또 자랑했네. 이렇게 이 새끼는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분이 스스로를 자랑했네라는 걸 알지만 미워할 수 없게. 맞아요. 왜냐면 자랑을 이쁘게 잘했으니까. 아니 나 이렇게 잘하죠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냥 툭 던져놓고 있잖아요. 근데 존나 잘했어. 맞아. 늘 잘해.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무심한데 시크하게 아름답게 하잖아. 그러니까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알아챈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게 진짜 고도의 자랑인 거잖아. 웰컴이지. 그리고 스스로를 좀 까내리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맞아요. 뭐 아가씨에서 그러니까 기도수 아까 얘기한 기도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가씨에서는 그 조진웅 캐릭터가 수사해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자기 그 페르소나 같은 인물들도 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악한 인물로 그려내잖아요. 본인을 투영했던 그 인물들을. 나는 나 같은 사람의 허물도 나도 알아. 그게 너무 고도의 이 잡벅의 느낌이 남이 까기 전에 내가 먼저 깐다 이런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결코 하찮아 보이지 않죠. 절대. 그런 게. 너무 멋지죠. 그래서 같은 기도수의 유튜브 영상이 보면 볼수록 뭔가 의미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매력적인 도입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쓴 게 아니구나. 그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씬은 그 수완을 설명하는 어떤 씬들인데, 그러니까 경찰서 안에서도 그 빙글 돌아가는 그 계단, 그 계단을 사실 그런 게 경찰서에 없을 것 같은 계단인데, 경찰서도 사실 경찰서 같지 않은 경찰서를 맞아요. 특히 개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공간을 구성했다고 심지어 박찬욱식이죠. 박찬욱의 경찰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그럴 것 같아. 이게 너무 그게 또 너무 상이하게 너무 세련되고 예뻐버리면 뭐야 쟤 픽션이야 그럴 건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어쨌든 그 계단을 이제 원래 관공서에 있는 계단들은 넓게 퍼져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계단들 같이 학교 중앙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항상 수아는 혜준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추격신에서도 수아는 나이가 한참 젊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덕배기를 못 쫓아 가서 숨차하고 항상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가죠. 끝까지. 그리고 홍산호를 쫓을 때도 처음에 칼빵 맞고 나서는 못 올라가서 그렇죠. 혜준이 끝까지 쫓아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환이 저 새끼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체력이 안 좋구나가 이렇게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그러니까 이게 다 혜준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 그런 깔아주는 캐릭터들을 너무 현명하게 잘 썼어요. 그렇죠. 수환은 또 일부에서 깔아주고 퇴장하니까. 그리고 뭐 결국 진실에 와닿을 수 있는 게 혜준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수환이 근데 송설애가 범인이라는 걸 벌써 처음부터 보자마자 찍어냈는데 근데 그 권위의 차 때문에 혜준이가 말 안 듣죠. 수환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수환의 캐릭터나 김신영이 맡았던 그 캐릭터들이 사실은 이 혜준의 해야 되는 실제적인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의심을 투영한 인물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처음에 사건을 맡았을 때는 송설애가 아무래도 의심이 되니 좀 더 파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형사의 직감이고 본인이 가야 되는 길인 건데 거기서는 오히려 약간 로맨스로 빠져버리고 두 번째 이제 이포로 가서 그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거는 죽인 사람이 송설애가 아닌데 이건 사건을 종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사건은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개입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주장하는 게 또 김신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 그 수완이 나왔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봐야 될 거를 원래는 완벽한 사람이란 걸 한번 부각을 시켜주고 이제 이 사람이 봐야 될 거를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로 정말 알차게 잘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캐릭터라고 네,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애를 만나지 않은 상태의 해준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쵸, 사람들이죠. 네. 김신영이 맡은 역할은 여연수라는 배역이네요. 여연수. 매력 있었어. 그리고 둘이 비주얼적으로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그쵸. 마르고 키 큰 남자 그리고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한 여자. 그래서 아예 정반대로 배치해 놓은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약간 개그를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장면 따먹는 역할이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영화관에서 볼 때 기억나는 게 김신영이 딱 영화 스크린 떴을 때 아무 대사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팍 피식 웃더라고. 그게 나도 처음 봤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김신영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라서 잘할 건데 왜 웃고 시작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잘 하시더라고요. 희극인이 가진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죠.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 이미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거를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희극 배우의 그 놀 공간을 많이 안 줘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희극 배우들 진짜 대단하잖아요. 훨씬 더 센스 넘치고. 근데 그만큼의 어떤 값어치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통찰력도 훨씬 좋고. 네. 그러니까 값어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희극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우라고 하면 되게 뭔가 학문적으로도 뭔가 예술적으로도 뭔가 되게 가치 있는 뭔가 그런 권위를 주는데 희극이 앞에 붙게 되면은 이걸 그냥 상업으로 후려쳐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치, 엔터테이너지. 너희들은 예술가가 아니야라고 약간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항상 밝고 명랑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이런 이미지만 계속 고착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외만 봐도 뭐 스티븐 카렐 아저씨, 에반 올바이트 이런 거에서 존나 웃기는데 미쳤죠. 근데 또 막 어디죠? 다른 영화 그 진지한 역할 할 때도 엄청 잘해요. 그 레슬링하는 레슬링하는 거기서도 그 또라이 재벌로 엄청 잘 잘하고 미쳤죠. 그다음에 그 빅쇼트 빅쇼트에서도 어떤 배우가 했네. 그 오피스 이런 드라마에서도 연기 미쳤죠. 네. 확실히 거의 연출을 하다시피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웃기려면은 판을 전부를 웃기는 거 하려면 맥락을 다 알아야 되고, 맞아. 그다음에 전체 흐름을 다 알아야 되고, 오히려 통찰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오히려 또 뛰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배우들은 웃기는 것도 잘하거든요. 뭐 황정민, 이병헌 이런 거 보면 웃기는 거 잘 웃기잖아요. 그렇죠. 인사이트가 있어야 근데 연기력에 완전 인정 좀 덜 받는 배우들은 웃긴 역할 시키면 좀 어색해. 좀 호흡 안 살고. 그렇죠. 류승룡도 진짜 웃긴 거 잘하는데. 정말 그 연기 미쳤죠. 그러니까 웃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맞아. 그 배우의 어떤 능력치를 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하정우 배우도 되게 코믹 연기 잘하고. 맞아. 여자 배우들도 사실 이쁜 역할만 하는 사람들보다 웃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분들.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김혜수? 전 김혜수 배우가 좀 코미디 했을 때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그 밀수 찍었던 염 선생이. 그분도 약간 코믹스러운 걸 했을 때 어색한 게 없어요. 그리고 손예진, 김태희 뭐 비주얼적으로는 뭐 대단하지만 손예진은 웃긴 거 할 수 있죠. 아니지 않아요? 김태희 그치 김태희는 못하고 손예진은 되죠. 전지현은 또 되고. 그렇죠. 전지현 배우님은 엽기적인 배우 그녀에서 기가 막히게 웃겼죠. 존재 자체가 웃기잖아요. 웃음이 나오게 하잖아. 저는 그 전지현이 도둑들에서 코믹이랑 이 심각한 거랑 왔다 갔다 하는 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 절정이었어요. 웃기는 건지 웃기는 걸 잘 모르는 약간 오버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 거기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밀수에서. 네네. 아니 그 저기 도둑들에서. 뭐 그죠. 저기 타짜에서도 보면은 약간 김혜수? 그 왜 그 정마담이 갑자기 예림이가 되는 그 순간. 그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연기 참 대단하죠. 네. 이런 게 웃기는 게 참 대단하고 어렵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좀 쉽게 여겨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장난처럼 이렇게 수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그래 여기까지 왔네요. 김신영 얘기하다가 결과로서 말장난 하는 분들에 대한 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만해라 좀. 성의 없게 적당히 해라 좀. 웃기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듣는 분도 지금 징글징글해. 성의 없게 웃기려고 하는 게 옳으냐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그에서 말을 꺼내면 안 돼. 아 그래?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요거까지 했거든요. 헤어질 결심 그것 때문에 했다. 그걸 위한 빌드업이었다. 저기 여연수 캐릭터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얘기를 하면서 아우 시원해. 넘어가. 네 넘어가요. 세 번째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게 누구 대사였죠? 이게 장혜준이. 그러니까 수완이 아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이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 잠복 근무하면서 맞아. 네 그때 하는 대사죠. 근데 이때 또 그 우리 설애가 약간 잠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대사 하면 약간 잠드는 것처럼 했는데 밖에선 잠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혼자 씩 웃고 있잖아요. 뭔가 성공했다는. 아 이거는 그 전이었나? 이거는 그 할머니 할머니 거기였구나. 도와주러 갔을 때 그거 나왔던 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는구나 마침내. 맞다. 네. 여기 잘라주세요. 네. 안 자르죠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되게 그냥 말인데 뭔가 서정적으로 그러니까 대사인데 내가 영상은 보고 있고 내 머릿속에 또 다른 영상이 또 하나 틀어지는 느낌이 공감각적 감각 들어서 와 대사도 진짜 잘 썼다. 네. 이게 약간 경지에 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슬픔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울어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잊어버릴 수 있어. 그냥 그 모든 감정을 펑펑 울면서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거고 진짜 슬픔은 사실 울음도 안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간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못 견뎌버리면 그냥 막 울고 그냥 아예 절망해버리고 며칠 막 정신도 없이 지내고 이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계속 참아서 그 슬픔을 계속 이겨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이기고 뭔가 하나 툭 건드려져서 막 쏟아지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 영화 데몰리션 보면은 나오죠. 아 맞아요. 네. 그 제이크 질레날 나왔던 데몰리션. 그러니까 너는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를 않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슬퍼서 감정 자체가 그냥 마비된 상태였던 거지. 그런 것 같아. 진짜 슬프면 진짜 이러지 않나. 오히려 멍해지는 느낌. 근데 이것조차 착각이었잖아요. 해준의 착각.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슬플 일이 없는 거였죠. 그때 슬플 일이 없는 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짜릿한 거야. 그 체계적인 그 똑똑한 해준 얼마 이런 이 이야기하면서 약간 자만해 걔한테 후배한테 그래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거 있는 거 하면 이렇게 멋있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지. 이런 게 좀 되게 짜릿하다. 이런 걸 이제 지식인 어떤 행태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릿해. 맞아요. 알고 보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현상을 그냥 집어넣은 것뿐인데 짜 맞춘 건데 현상을 잘 파악한 듯양 얘기하죠. 네. 시작합시다. 모를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밥 먹는 설애와 해준의 식사에 관련된 장면들인데 일단 초밥씬 그때 맞아 밥 먹는 씬이 꽤 나와요. 꽤 되죠. 네, 여기서 초밥 처음에 그 시마스시 사와가지고 먹고 딱 깔끔하게 치우는 그 장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준의 집에서 중국식 볶음밥이라고 이렇게 새우 넣고 밥을 해서 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씬이 이제 이포에 가서 네 그때 따로 이포에 가서 핫도그 같은 거였나? 신문할 때 그거 내주는 씬 아마 그렇게 있었던 거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돈가스란다. 핫도그 줄 때 그 네. 설의 표정이 너무 맞아. 웃겼어. 맞아. 당연히 스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핫도그? 라는 내가 바랐던 그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그 서로 깨끗하다는 사람이 그 설애가 그 같이 요리를 하면서 그 핸드폰 그 찍는 그 씬 있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면서 담배를 핀다고? 애니메이션의 산지도 아니고 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다정하게 담배 끄라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피우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쟤를 딱 털어주죠. 그렇죠. 다정하게. 그래서 그래 찐사랑이구나. 근데 그 생각도 중국 사람이라서 약간 위생관념이 우리랑 다른가?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담배 피면서 네, 요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네. 쟤랑 이런 거 다 들어갈 텐데. 그니까 난 그때 심지어 반죽을 하잖아. 그럼 그 가루가 뭔가 들어갈 텐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 귀에 굉장히 찝찝하더라고. 다시 보니까 그게 심하게 보이더라고. 또 위생관념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2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우리 혜준이는 나 담배 피는 것 같고 뭐라 하지 않는데 다른 남자 맞아. 그 남편 그 뒷담화하면서 얘기하죠. 이모신이었나? 이모신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 초밥 먹으면서 헤어진 결심 보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요? 네, 초밥 가져가서. 와, 그건 좀 대단하다. 선 넘었네. 초밥은 그래도 냄새 덜 나는 편인가요? 그래도? 그런가요? 그래도 간장 냄새랑 그 초밥 어떤 초밥이냐 다르긴 했는데 신선할수록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아바타 보는데 회 가져가시는 분들 그건 진짜 무개념이고. 아유.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난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바타에 회를 왜 들고 왔지? 바다가 나온다고? 네. 물의 길이니까. 와 진짜. 올해 초에 막 이슈가 좀 맞아요. 컸죠. 네. 초장 냄새 난다고 막 그랬던 거 같고 그래서. 회 냄새 심하다고. 그래요. 다음 대사 한번 볼게요. 누가 나사님이 한번. 내가 너한테 밥 준다고? 그럼 됐어. 나한테 꼭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너무 또 표준어로 연기를 하셨네요. 어색한 한국어로 좀. 그래, 내가 너한테 밥을 준다고? 아니 근데 사실 한국인 이 연기를 못하죠. 그렇지, 네, 못하지. 어색한 한국어를 연기하기 어렵죠. 이게 그 어떤 씬에서 나오냐면 저기 장혜준 형사가 그 잠복 근무를 하죠. 집 앞에서. 근데 그 혼자서 설에 혼자서 까마귀가 죽어있는 시체를 묻어주는 씬이 나와요. 근데 혼자 이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워치에 있는 번역기 앱으로 번역을 해서 들었을 때 요렇게 대사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상한 그 어색한 번역. 네, 어색한 번역체로 이렇게 나온 거. 이제 이게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로서 뭔가 미스테리함이 느껴지기도 한데 그렇죠. 반대로 번역이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갖고 싶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로맨스로도 보이기도 그러니까 하는. 처음 볼 때는 그 스릴러로 보일 때는 이 형사를 죽이겠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네. 다음 번에 볼 때는 그쵸. 이때부터 벌써 좋아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이 장면에서 일부러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어서 일부러 흘리는 똑똑.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시계를 가까이 대는데 그걸 누가 몰라. 난 그 씬이 굉장히 코믹했어요. 웃겼어. 밑에서 찍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송설애가 이 까마귀 시체를 묻어주고 있고 고양이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벽에 그 담벼락에 위에서 혜준이 이렇게 번역 앱으로 이렇게 하는데, 듣고 있어요. 너무 웃겨. 그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코믹 릴리프였을 수 있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뭐 그 번역 투와 그 말투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 대사는 그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좀 더 약간 그 느낌을 읽어줘야지. 한국에서는 네, 저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 탕웨이의 얼굴이 떠올리면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럼 누구도 읽으면 안 되겠다. 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냥 읽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약간 유행어처럼 많이들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죠. 했던. 그 중단합니까? 네, 좋아하기를 중단한다라는 이 표현이 진짜 번역체기도 안 쓰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렇죠. 오는 그 번역체에서 오는 말맛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는 진짜. 그리고 이게 설의 역할을 배운 그 배우니까 너무 어울렸던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목소리거나 좀 더 좀 귀엽거나 좀 그랬으면 여성스럽기만 한 목소리였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탕웨이 목소리가 좀 약간 중저음으로 딱 깔리는 느낌 그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무게감이 이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의 어색한 한국어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어색한 말투 때문에 더 진심인 게 느껴지네. 거짓말을 못 하겠구나 이 말투로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근데 이 대사가 이거 홍산호의 심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는 대사잖아요. 그렇죠. 설애가 혜준에게. 근데 저는 그 홍산호 에피소드가 중간에 뚝 뛰어서서 이제 서브로 나오는데 저는 약간 설애가 홍산호와 오가인 두 사람의 사랑의 역할과 설애와 혜준을 비교해 보면 홍산호가 설애와 연결이 되고 가인이 혜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설애와 홍산호니까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네,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도 똑같고 마지막에 결론을 알려주는 복선이 되기도 하고 딱 그 몇 분이 이 영화 전체를 딱 약간 그 서머리 해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산호와 오가인의 이야기가 이 전체 영화의 서머리가 되죠. 그런 딱 정리를 해주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은근한 그런 혜준에 대해서 고백이 되는 것도 맞잖아요. 맞죠. 그렇죠. 약간 그거를 오묘하게 이야기하고자 이중적인 네, 이중적으로 던진 거죠. 나는 그 홍산호 씬에서 조금 나 혼자 또 웃겼던 게 그 홍산호가 칼에다가 가위를 대요. 네. 그 오가인의 가위를. 근데 그 가위가 뭐 우리가 뭐 사무실에 쓰는 막 사무용 가위, 막 투박한 이런 가위가 아니고 미용실 가위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뻐. 그러니까 그것조차 예쁜 걸 쓰는 거야. 박찬욱은. 그러니까 미장센에 미친 사람이라니라고. 근데 오가인이 미용사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위해서 미용실 쓰기 위해서 미용사를 만들었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일반 그 주황색 이 손잡이 달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썼던 그런 거랑 다르네. 네, 그런 거랑 다르고 뭐 재봉사했으면 위에 뭐 이렇게 천 감아져 있을 때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쁜 미용사가 쓰는 너무 예쁜 가위를. 그리고 진짜 뾰족한. 네. 찌르면 찔리겠다. 약간 그거 그대로 친절한 금자씨 거기 소품팀에 맡겼어도 아마 크게 무리 없었을. 네네네. 그쵸. 그럼 이참에 그 얘기도 해볼까요? 그 홍산호의 마지막 대사? 네. 뭐였죠? 가인이한테 나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죽지마 홍산호. 이거는 저거죠? 저기 오가인이 이거 내가 해줬어야 되네. 죽지마 홍산호.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랬구나. 네, 이런 형식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주고받는 건 또 처음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투신이 아니고 이게 가위로 목 찌르고 자살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그 장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네, 보여주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광명시 철산동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기도 모든 것이 부산으로 보였나 봐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이 씬에서 좀 신기했던 게 여기서만 유일하게 우리 혜준이 솔직해요. 여기서 유일하게 솔직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왜 뭐지 여자들은 나쁜 남자 만나요 막 그랬을 때 자기도 이제 얘 안 자살하려는 거 보고 막으려고 막 나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뭐 남편이 엄청 때린다 그러면서 나도 아주 미치겠다 아주 정말 그거 하면서 하다가 총빵 쏘잖아요. 그때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래 너에게 솔직함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그걸 그 뭔가 목적을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철저한 경찰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경찰이고 능력 있는 경찰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 아마 진짜 약간 경찰대 나온 느낌. 엘리트 코스를 받은 것 경찰대 같아요. 나왔겠죠. 네. 그리고 이 대사 자체 때문에 뭔가 이 진짜 사랑은 뭔가에 대한 걸 생각해보는 그런 걸 수도 있죠.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라는 이 대사가 인생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약간 저는 때가 탄 거고 만약에 20대였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쵸. 20대 때는 약간 10대 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것처럼 20대 때는 약간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너 아니면 진짜 죽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근데 이 대사가 우스워 보이지 않았던 게 정말 연기도 잘했던 거 맞아요. 아, 너무 좋았어. 나 그래서 이게 솔직히 여기서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으로 스피노프나 뭐 이런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홍산호 했어. 이야기로 단편이라도 단편이라도 오가인이랑 그치 그 배우가 그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잠깐 그 나온 그 여자 오가인 걔도 뭔가 그 삶에 쪄들어가지고 그 뭐냐 그 머리가 투블럭이 됐잖아. 뿌리 염색 한참 안 했는데 미용사인데도. 맞아요. 그럼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어. 막 그런 게 막 그려지는 거야. 그 고단한 사람들끼리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그런 게 요새는 정말 없는데 그런 거 되게 궁금하고 싶죠. 보고 싶은 거야. 좀 박찬욱 일 좀 더 하세요. 머리카락으로도 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포인트를 찝어내게 하니 감동 너무. 그리고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오가인 배우가 누가 봐도 이쁜 얼굴은 아니지 정말 전형적인 미인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좋아하는 걸까? 사람을 왜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갈 만큼의 뭔가가 있었던 걸까? 궁금하게 만드는 정하담 배우셨나요? 네네네. 맞죠? 그 검은 사제들의 거기서 나오시고 소머리 매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연기를 캐릭터를 정말 한 씬 나오나? 그 추격신을 잠깐 그 홍산호 도망가는 걸 길에서 발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밑에서 죽지마 홍산호 로고밖에 안 나오는데 뭔가 전달하는 거 확실히 있어. 진짜 사연이 보여. 맞아. 서사가 딱 느껴져 막. 이야기가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홍산호가 싫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둘이 계속 붙어나다니면 서로 망하니까 약간 그런 거죠. 옛날 CF 정우성 전지현의 너 만나고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커플인 것 같은 거죠.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 무너져가는 게 보이는. 서로한테가 독인. 그런 관계. 그쵸. 그런 연애는 안 해봐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인가 봐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들의 서사가.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잘 없는 연애잖아요. 그렇죠. 요즘 20대들이 연애를 잘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럴싸함이 없으면 연애를 안 하는 게 요새 또 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뭔가 낭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취할 게 없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득을 취할 게 솔직히 단 한 개도 없고 서로에게 피해만 주는데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절절한 사랑, 이런 사랑도 있네. 이런 걸 해서 청춘들에게도 꼭 추천하는 영화가 돼야 되지 않나. 너무 꼰대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지. 우리가 뭐 웹드라마나 이런 데서 요즘 뭐 로맨스 코미디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그 연애물들은 말랑말랑하고 몽골몽골하고 물론 뭔가 이제 말랑말랑하고 뭔가 턱턱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뽀송뽀송하고 예쁜 막 이런 이거는 약간 끈덕끈덕하기도 하고 처절하기 뭐 처절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촉촉촉 쌓여 있는 느낌도 들고 진짜 어른들의 연애 로맨스 그리고 저 바닥에서의 연애 누군가 꿈꾸는 항상 모든 걸 바라보는 연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둘만 알 수 있는 그 연애 있잖아요. 그런 연애가 그 전도연 황정민의 누구였죠? 무슨 영화? 아닌데.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아니면 전도연 김남길 나왔던. 그 영 이런 생각 안 난다. 마담으로 나오는 건데. 잠깐 찾아보고 가죠 뭐.
무례한. 무례한. 아, 네. 거기 나오는 사랑. 무례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쩔죠. 근데 이런 연애가 사실 20대들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지. 왜냐면 20대 분들은 그래도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이 먼저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잘 될 거고 내가 정말 좋은 멋진 일을 할 거고 앞으로 내 인생도 오늘처럼 재밌겠지라는 생각을 가하면서 사는 나이 때여서 벌써부터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 오히려 정말 짧게 나오는 두 배우지만 정말 강렬하게 네. 이 영화 자체를 관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뭐 그 짧은 그 옥상씬 때문에 영화에 확 더 몰입이 되는. 네. 맞아요. 조금 루즈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여기 부분에서 자극도 많았고요. 우선 거기서 뭐 칼 찔리고 막 이런 것도. 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해준의 대사 가주시죠. 네.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붕괴됐어요. 한 번 더 해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요?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네. 뭐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대사였죠. 이게 완전히 붕괴됐다. 네. 이것도 굉장히 요 영화 나왔을 때 손꼽히는 대사로도. 네. 이제 그 해준은 본인의 어떤 신념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걸 들었던 설애는 내가 그럴 만큼 널 사랑했다라고 받아들였던 그 대사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설애의 사랑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붕괴가 돼야죠. 그리고 그 정석영 작가가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했던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 로맨스 영화를 써보고 싶다. 아까 말한 어른의 사랑 느낌이죠. 네. 그럴 때 이제 요 말이 그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이 뭐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해라는 말 대신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대사를 썼다 그랬는데 요것과 이제 그건 이제 설애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헤어짐으로 역설적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영화였죠. 네. 이거는 이제 반대의 해준의 입장에서는 헤어질 결심과 똑같이 붕괴됐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대사였지 않나.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설애가 해준을 계속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설애는 해준을 다 배웠고 그 배움의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아리송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완결점만 찍으면 자기 목적에 완결점을 찍으면 되었는데 이 회준이라는 사람을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고 그게 전부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건데 그걸 내던졌다. 그걸 내던지고 자기가 붕괴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나에게 줬었구나 라고 그걸 사랑으로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뭐 설애가 자살을 하지만 좀 반대 의견로 자기는 목숨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송설애는 그렇죠. 송설애는. 가족도 그래서 이 남자는 자부심을 던짐으로써 사랑을 증명했다면 이 여자는 자기 목숨을 던짐으로써 사랑을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부 마지막이 자부심의 붕괴, 2부 마지막이 자기 목숨의 붕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대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설애는 그쵸. 목숨이고 해주는 고작 자부심. 그래서 그나마 그걸 좀 포장하기 위해서 2부에서 해준이 되게 좀 죽은? 정신은 죽었는데 몸만 산 사람처럼 계속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이런 걸 좀 연출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전 나중에 보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자부심이란 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건데 너는 진짜 사랑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뭐 대사는 그런 대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혜준처럼 사랑을 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죠. 사랑도 결국에는 그냥 그러니까 나 자신에 우선하지 않는 그냥 어떤 그런 거. 내가 더 중요한 나는 그런 인물이다. 즉 자기 자신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것뿐인데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뭐 실제로 막 결혼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전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그 자부심이 망가지는 게 이 사람에게 엄청 큰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혜준에게 되게 대단한 걸 막 와삭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혜준이 물리적으로 뺏긴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자기만 아는 거지.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뭐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자기는 와이프도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있죠. 뭐 하나 피해 본 게 없어요. 뭐 커리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냥 2%로 넘어가 버렸던 것 뿐이고. 근데 좀 이 부분이 일부러 좀 그 감독이 너는 로맨스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불륜이야. 그냥 불륜이야라고 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두 번째 보니까 보이는. 이것도 결국에는 혜준의 엄청난 자뻑이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나온다. 다 돼. 자 2부로 갑니다. 뿅.